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고 계엄 선포 직후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서로 문건을 보여주며 웃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은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 튀르키예, 카타르 정상과 함께 가자 평화선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 인질 20명도 석방됐습니다. 트럼프는 중동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의 밤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영상 일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국무위원들의 표정도 고스란히 담겼는데 계엄을 반대했다던 한덕수 당시 총리,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선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을 찍은 것으로 계엄의 밤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가기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나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뛰어들어와 서류를 달라고 하자 직접 건네주기도 합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 2인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조 표시가 범행 결의를 크게 강화시켰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 없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김 전 장관에게 받은 문건을 한참 쳐다봅니다. 그러다 건너편에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데 바로 옆에 있던 한 전 총리는 고개를 돌려 문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한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지시를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날 CCTV엔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오후 9시 14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이 성큼 걸어 나와 한 전 총리에게 손가락 4개를 펴보입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특검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4명 부족한 상황에서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이를 채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했던 한 전 총리는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 서로 문건을 보여주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32시간 분량이지만 일부만 편집해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클로즈업된 화면엔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한덕수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손에 문건이 들려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장면도 보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뒤 주머니 속 문건을 알게 됐다고 말한 것과 배치됩니다. 본 장면은 위증 부분 공소사실과도 관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먼저 소집된 6명이 대접견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전 총리가 책상 위 문건을 꼼꼼히 보는 동안 맞은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천장을 올려다보고 6명이서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장면이 모두 담겼습니다.
특히 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실을 나가기 직전 이상민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서로 문건을 보여주고 웃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재판장님, 저게 지금 계엄 직후의 상황인데요. 이상민 장관이 지금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보여준 문건을 단전 단수 문건으로 봤는데 두 사람이 16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열 전 장관은 문건을 놓고 갔는데 한 전 총리가 챙겼습니다. 그러더니 이 전 장관과 대화를 마치고 챙긴 문건을 세로로 반 접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외관을 만들어주고 불법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대선 직전의 판결로 선거 개입 논란에 불씨가 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이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장.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교적 긴 발언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 주도로 불거진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힌 겁니다. 그러나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이견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른바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앞서 오전 국감 땐 여야가 고성을 지르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국감장을 떠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조 대법원장은 약 100분간 침묵을 지키다 회의가 중단되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국정감사 이틀 차인 오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등을 놓고 충돌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최대 현안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입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자동 면직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는데 이틀 만에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여당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야권은 방미통위 신설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숙청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맞설 예정입니다. 방미통위 출범의 명분이 부족하고 새 정부가 사실상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겁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이 화두였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집값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규제 지역은 늘어납니까?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권 3구와 용산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파트값 과열 양상이 보이는 일부 지역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성동, 광진, 마포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JTBC 하혜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을 하진 않았지만 1시간 동안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 합성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꺼내든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겁니다. 일본에 돌려준 부석사 불상 재판 등을 거론하면서 친일 사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 등장한 합성 사진에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가장 천박하고 흉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면서 발언에 담긴 음모론적 시각, 상대편에 대한 악마화, 차별적 시각은 숨을 막히게 만든다고 썼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파리올림픽 폐막식에서 공연하기도 했던 프랑스 가수가 K-팝에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뮤직비디오 감독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가수 RT가 걸그룹 아이들의 소연과 함께 작업한 담다디의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뮤직비디오가 지난해 이졸트가 공개한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장면, 책장을 넘어뜨리는 장면 등 곳곳에 흡사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졸트는 직접 이런 복사 붙여넣기 역겹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베끼고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다면서 K-팝 산업은 흑인 문화를 흡혈귀처럼 빨아먹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홍민호 감독, 영감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사과했지만 이 사과문은 K-팝 아티스트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표절 문제를 제기한 소셜미디어 계정, 영감이 아니라 표절이라면서 출처를 밝히거나 영상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연구한 경제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노벨상 수상자, 한국이 혁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During the last 200 years, the world has seen more economic growth than ever before in human history. The laureates' work remind us that we should not take progress for granted. 피터 하윗 등 수상자 3인은 기술 혁신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윗 교수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기존 산업을 파괴하더라도 창조적 파괴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상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새로운 혁신을 이끌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I think that having firm antitrust policies is extremely important. If you have industries in which the leaders can find it easier to suppress competition than to escape competition, that's what they'll do. That I think should be the focus of any country wanting to continue to innovate even after they become as successful as South Korea has. 미국,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4개국에 가자 평화 선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직접 서명하진 않았지만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멈추기 위한 첫 합의로 평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면서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앞당겨 내놨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 4개국이 가자 평화선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Together we've achieved what everybody said was impossible. At long last, we have peace in the Middle East, and it's a very simple expression, peace in the Middle East, and we've heard it for many years, but nobody thought it could ever get there, and now we're there. 합의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비롯해 가자 지구의 재건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향후 단계적 무장 해제를 포함한 20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전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유엔 사무총장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그리고 30여 개국 정상들이 자리했습니다. 실제 1단계 휴전 절차는 순조롭게 이행됐습니다. 우선 하마스에 억류됐던 생존 인질 20명이 전원 석방됐습니다. They may say, well, that was quick, because yesterday I was saying 7, but now I can say 8. The hostages are back. The hostages are back. 이스라엘 역시 상응 조치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제 휴전의 다음 단계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민간 정부 구성입니다. 하지만 하마스 내부 강경파의 반발과 이스라엘 극우 연정의 거센 반대 속에 2단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캄보디아로 박람회를 간다고 떠난 대학생 박모 씨는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끝에 결국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전화해 부탁한 건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하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학교에서 단체로 해외 박람회를 간다고 말하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박 씨로부터 다시 전화가 온 건 8일 뒤였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네 지금 개인정보 다 팔렸나? 박 씨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범죄 조직에 넘겼는데 그 안에 있던 조직의 자금이 한국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캄보디아에 가도록 유인한 한국 대포 통장 모집책이 박 씨 통장에 있는 5,700만 원을 몰래 빼돌려 잠적했다는 겁니다. 팀장님이 내가 통장에 있는 그 돈 다 들고 날랐다고. 우리 지금 어디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8월 5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팔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전까지 갚아야 된다고. 캄보디아에서 못 나가다니까 한국에 미얀마 보내서 일해야지. 가족은 박 씨와 통화한 직후 곧바로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가족과 통화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조직에 팔아넘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이 시기를 전후해 고문을 받다가 지난 8월 초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투약을 강요당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기. 박 씨의 시신은 2달 넘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한국 모집책이자 박 씨의 대학 동기인 홍모 씨를 통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조직과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이 연계돼 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박 씨가 가족과 통화할 때 바로 옆에 있었던 범죄 조직원들은 전화를 가로채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돈만 받으면 된다면서 가족에게 직접 송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박 씨가 가족과 통화해서 5,7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던 도중 누군가 전화를 뺐습니다. 자신을 합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남성,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의 조직원입니다. 저희가 그 카지노 사무실이거든요. 온라인 카지노 사무실인데요. 합법적으로 운영하네요. 카지노고요. 조직원은 박 씨 가족에게 사라진 조직 자금 5,700만 원을 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사고 생겼으면 사고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답이지 않습니까? 양아치도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저희 돈을만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요.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고 그런 박 씨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한국 대포 통장 모집책을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종용까지 했습니다. 그분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분 찾고 저희 돈 반납하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요 몽땅 잡아 넣으라고요. 넣어버려요 그냥. 박 씨가 말할 때마다 끼어들어 검열하듯 따지고 들었고 그만 거짓말 하고 솔직히 말해.
지금 소개치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겁먹은 듯 조직원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일단 일부터 해결해 주세요. 일부터 일단 해결해야 되거든. 가족은 박 씨가 감금된 곳이 어딘지 물었지만 조직원은 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린 거는 그건 상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원들은 조선족 말투를 쓰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화 중간 옆에선 중국어도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살해에 가담한 다른 핵심 용의자들도 쫓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1도, 광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